1377년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의 조용한 서고에 한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불교 서적 같죠. 하지만 이 책 직지심체 요절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뒤흔든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란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서양 인쇄술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가 성서를 인쇄한 1455년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시점이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독일의 한 작은 도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고려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14세기에 이미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냈다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고려라는 나라의 놀라운 단면입니다. 흔히 고려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아름다운 청자나 팔만 대장경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고려는 단순한 예술과 종교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실리콘밸리와도 같은 곳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려가 어떻게 그토록 찬란한 문화와 기술을 꽃피울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깊이 파고들여 보려고 합니다. 빛이색 하늘을 담아낸 청자부터 인류의 지식 전달 방식을 바꾼 인쇄술,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건 발명품들까지, 고려의 혁신가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고려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거의 500년 가까이 지속된 왕조입니다. 이 시기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시대 중 하나였어요. 수도인 개경은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점이었고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드나드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위치에 있었죠. 북쪽으로는 거란, 여진, 몽골 같은 강력한 유목 제국들과 끊임없이 부딪혔고, 바다 건너에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고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이 외교하고 싸우고 또 배워야 했죠. 바로 그 배움이 고려 혁신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려는 특히 송나라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자기 기술, 즉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는 처음부터 독창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의 월주요나 여요 같은 명품 도자기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마치 오늘날 기술 기업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분해하고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고려의 도공들은 중국의 가마 구조, 유약 배합법, 소성 기술을 학습했습니다. 초기 고려 청자를 보면 중국의 영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고려는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고려는 곧 자신들만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유약의 성분에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려 청자 유약에는 중국 청자와 달리 티타늄 함량이 극히 적었다고 해요. 이 미세한 차이가 회색빛이 섞인 중국 청자와는 다른, 오직 고려만이 낼 수 있는 맑고 투명한 비취색, 즉 비색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놀라운 디테일이네요. 최고의 기술을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 이건 고려 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비색의 완성에서 그치지 않고 고려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독창적인 기술을 발명해냅니다. 바로 상감기법입니다. 상감기법, 이런 정말 도자기 역사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도자기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문신을 새기는 것과 같아요. 아직 굳지 않은 그릇 표면을 파내고 그 안에 다른 색의 흙, 백토나 자토를 채워 넣은 뒤 유약을 발라 굽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이 지워지거나 변색될 염려 없이 유약 아래로 선명하고 정교한 문양을 영원히 새겨 넣을 수 있게 되죠.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흙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조 및 소성 과정에서 수축률이 다르면 그릇이 갈라지거나 문양이 떨어져 나가기 십상이죠. 이걸 완벽하게 제어했다는 것 자체가 고려 도공들의 재료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감청자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귀족들의 세련된 취향과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죠. 학, 구름, 연꽃, 대나무 같은 문양들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장수나 깨달음 같은 이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이 청자를 일상생활 용품부터 종교 의식용 도구, 심지어 건축 자재인 기화까지 다방면으로 사용했습니다. 전략적인 가치도 엄청났습니다. 고려 청자는 송나라에 보내는 최고의 외교 선물이자 수출품이었습니다. 송나라 사람들조차 천하제일이라며 극찬할 정도였으니까요. 강진이나 부안 같은 해안가의 가마가 집중적으로 위치했던 것도 원료 수급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려 청자는 고려의 소프트 파워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문화적, 기술적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12세기, 고려는 또 다른 거대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바로 북쪽에서 일어난 몽골 제국의 침략이죠. 1232년 몽골군은 개경을 위협했고, 이때 고려가 건국 초기부터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초조 대장경의 목판이 불타버리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대장경은 불교의 모든 경전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대장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 지주이자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던 신성한 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불타버렸다는 건 국가의 정신이 무너진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고려의 지배층은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립니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항전하면서 동시에 불타버린 대장경을 다시 만드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한 거죠. 전쟁 중에, 그것도 섬에서 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정입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인력과 자원을 무기 개발이나 성벽 축조에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고려 정부는 이것이 단순한 경전 복원이 아니라 몽골에 맞서는 정신적 국방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확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 그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염원이 담긴 거죠. 이 프로젝트는 1237년부터 1248년까지 무려 12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8만 대장경, 즉 제조대장경입니다. 경판의 수가 8만 1258장에 달하고 새겨진 글자 수는 5200만 자가 넘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그 정교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8반장이 넘는 목판의 글씨체가 모두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정하고 오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목판으로 인쇄가 가능할 정도죠. 이건 목판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베어 3년간 바닷물에 담갔다가 다시 소금물에 삶고 그늘에서 말리는 등 뒤틀림이나 부식을 막기 위한 최첨단 목재 가공 기술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이 8만 대장경 프로젝트는 고려의 인쇄기술, 특히 목판 인쇄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고려의 혁신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판 인쇄는 한 번 판을 만들면 같은 책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는 있지만 다른 책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다시 판을 파야 하는 단점이 있었죠. 마치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하드코딩된 로직과 같네요. 한번 만들면 바꾸기 어렵죠. 만약 필요한 글자들을 하나씩 따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합해서 찍어낸 다음 다시 흩어서 보관했다가 다른 책을 찍을 때 재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활자 인쇄라는 아이디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고려는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나무가 아닌 금속으로 말이죠. 기록에 따르면 이미 1234년에 상정고북 예문이라는 책을 금속 활자로 찍어냈다고 합니다. 비록 책은 전해지지 않지만 대학자 이규보의 문집에 금속 활자로 28부를 찍었다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기술은 목판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성을 요구합니다. 우선 글자 모양을 나무에 새겨 어미자를 만들고 이걸 주물에 찍어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틀에 쇳물을 부어 활자를 대량으로 만들어내죠. 고려는 이미 청동거울이나 범종을 만드는 뛰어난 금속 주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양질의 종이와 금속에 잘 묻는 유성먹을 개발하는 기술까지 더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1377년 그 기술의 결정체가 탄생합니다. 바로 서두에 언급했던 직지입니다. 청주의 흥덕사라는 작은 절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이 책은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서 인류 정보혁명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먼저 발명했는데 왜 고려나 조선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처럼 폭발적인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문자의 차이였습니다. 알파벳은 20에서 30개만 있으면 되지만 한자는 수천, 수만 자의 활자를 만들어야 했죠.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대중화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금속 활자 인쇄는 주로 소량의 중요한 서적, 즉 왕실이나 중앙관청에서 필요한 책을 찍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대중을 위한 지식 확산보다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보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셈이죠. 기술의 발전 방향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청자와 인쇄술은 국가나 귀족층이 주도한 탑다운 방식의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바꾼 중요한 기술 중 일부는 위기가 낳은 개인의 절박함과 헌신에서 시작된 바텀업 혁신이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문익점입니다. 14세기 후반 고려 사람들은 대부분 삼배나 모시 같은 거친 식물성 섬유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고 옷감 자체도 귀했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면직물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아주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원나라는 목화씨의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였죠. 1363년 고려의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던 문익점은 이 목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해결해줄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건 결심을 합니다. 1367년 귀국할 때 자신의 붓대 속에 몰래 목화씨를 숨겨서 고려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몰래 빼내오는 것과 같은 발각되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기술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려운 과제는 그 기술을 우리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었죠.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를 심었지만 대부분은 삭을 틔우지 못하고 딱 한 개만 겨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농업 전문가였던 장인정 전천익의 도움을 받아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재배에 성공합니다. 재배가 끝이 아니었죠. 목화에서 씨를 뽑고 그 실로 옷감을 짜는 기술이 또 필요했습니다. 이때 마침 고려에 와 있던 중국인 승려에게서 씨를 뽑는 씨야와 씨를 잡는 물레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적처럼 연결된 거죠. 한 사람의 헌신과 주변의 도움이 합쳐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겁니다. 그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목화 재배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불과 10여 년 만에 고려 사람들은 따뜻한 속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복혁명이 일어난 거죠. 면포는 화폐를 대신하는 교환수단이 될 정도로 중요한 물자가 되었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훗날 조선의 세종대왕이 문익점에게 백성을 부유하게 한 제후라는 의미의 부민후라는 칭호를 내린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문익점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결단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려 말에는 문익점과 아주 비슷한 그러나 훨씬 더 치열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국가의 운명을 구한 또 한 명의 혁신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무선입니다. 최무선이 활동했던 14세기 후반 고려는 왜구 때문에 나라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조직화된 군대에 가까웠어요. 해안가를 약탈하고 좋은 선을 습격해 국가 재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고려 수군이 맞서 싸웠지만 왜구의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관료였던 최무선은 이 상황을 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을 막을 방법은 오직 화약뿐이다. 그는 화약이야말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화약 제조 기술 역시 원나라가 국가 기밀로 취급하며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익점이 붓대에 목화씨를 숨겼다면 최무선은 더 대담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개경의 무역항인 병난도에서 중국 상인들과 교류하며 끈질기게 화약 기술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이원이라는 이름의 중국 상인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죠. 아마도 상당한 뇌물을 주었을 겁니다. 최무선은 그에게서 화약의 핵심 원료인 유황, 숯,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염초, 질산칼륨의 제조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레시피를 안다고 바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흙이나 동물의 분뇨에서 순도 높은 염초를 추출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최무선은 자신의 집을 실험실 삼아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를 비웃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화약 개발에 성공한 최무선은 조정에 이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약 무기를 생산할 공식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관리들도 그가 만든 무기의 파괴력을 직접 보고는 마침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377년 고려 정부는 세계사적으로도 이례적인 기관인 화통도감, 화응도감을 설치합니다. 바로 화약 및 화기 개발을 전담하는 국가연구소이자 생산공장이었죠. 바로 그 해에 청주 흥덕사에서는 직지가 인쇄되고 개경에서는 화통도감이 문을 엽니다. 1377년, 정말 고려 역사상 기념비적인 해네요. 화통도감에서 최무선은 대장군포, 이장군포 같은 다양한 종류의 화포와 훗날 신기전의 원형이 되는 달리는 불화살, 주화, 조과 등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380년 이 신무기들의 위력을 증명할 날이 옵니다. 500척에 달하는 왜구의 대선단이 금강하구의 진포에 상륙해 내륙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최무선은 직접 고려 함대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고려의 배들은 역사상 최초로 함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고려 수군은 원거리에서 화포를 쏘아대며 왜구의 배들을 격침시켰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왜구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불타는 배와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진포대첩으로 알려진 이 전투는 화약 무기가 해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집념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려의 이야기, 비색청자,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 그리고 목화와 화약,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위기 속에서 피어난 탁월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고려 청자는 송나라라는 거대한 문화 강국의 그늘 아래서 우리만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략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서 정신적 구심점을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금속활자는 방대한 불교 경전과 국가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고, 목화와 화약은 각각 백성들의 민생 문제와 끊임없는 외침이라는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들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고려의 혁신이 결코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자 기술은 중국에서, 목화와 화약 기술 역시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상감기법처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금속활자처럼 기존 기술을 한 단계 뛰어넘는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기업이나 국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고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받아들이는 개방성,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화해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리더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8만 대장경 편찬이나 화통도감 설치는 강력한 국가적 의지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가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R&D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 역할을 한 셈이죠. 동시에 문익점이나 최무선처럼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개인의 아이디어와 헌신을 알아보고 지원하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탑다운의 비전과 바텀업의 실행력이 조화를 이룰 때 사회 전체의 혁신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500년의 역사 끝에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찬란한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자의 미학은 조선의 분청사기와 백자로 이어졌고 금속활자 기술은 세종시대에 훈민정음을 널리 보급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 무기는 조선의 국방을 지키는 핵심 기술로 발전했죠. 결국 고려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위접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과 교훈을 줍니다.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혁신의 기회로 삼았던 고려인들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미 1000년 전 고려의 역사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그들의 지혜를 말이죠.